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DSBA 연구실 박사과정 최희정입니다. 오늘 공유드릴 논문의 제목은 Unsupervised Time Series Representation Learning with Iterative Bilinear Temporal Spectral Fusion입니다. 이 논문은 2022년 ICML에 억셉된 논문입니다. 그럼 먼저 인트로덕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유드리고자 하는 논문이 타임 시리즈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모델이기 때문에 먼저 이 태스크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시리즈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은 레이블드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없거나 적은 상황에서 비지도 학습 방식으로 이 데이터의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을 하고 이 레프레젠테이션을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활용하는 방식으로 태스크의 수행을 돕는 이제 방법입니다. 그래서 타임 시리즈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은 크게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하는 부분과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수행하는 부분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장표를 통해서 이 단계들을 살펴보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프리텍스트 태스크가 바로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기 위한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리텍스트 태스크는 예를 들어 뭐 컨트레스티브 러닝과 같은 언슈퍼바이즈드 방법을 통해서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일컫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레이블드 데이터에서 이 레이블을 제외하고 언레이블드 데이터셋을 가지고서 언슈퍼바이즈드 방식으로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정의된 프리텍스트 태스크를 이용을 해서 언레이블드 데이터셋을 인풋으로 받아서 이 데이터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를 도출하는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되고요. 이 모델의 학습이 완료되면 이 모델의 웨이트를 이제 고정을 해서 이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이 모델을 사용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 지금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다운스트림을 가정을 하게 되면 시계열 데이터와 저희는 그것마다 Y 레이블이 하나씩 존재하게 될 텐데 그 레이블드 데이터셋에 대해서 X에 대한 부분을 레프레젠테이션 모델에 넣어서 이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를 뽑고 이 레프레젠테이션 벡터와 원래의 클래스 레이블을 사용을 해서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학습을 해서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수행하는 것이 이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에서 레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이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은 뭐 딥러닝 모델 같이 복잡한 딥러닝 모델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MLP 같이 간단한 딥러닝 모델 또는 뭐 SVM이나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이 간단한 그 머신러닝 모델들을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얘를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예를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말씀을 드렸고 예를 들어서 어노멀리 디텍션 같이 언슈퍼바이즈드 방식이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로 활용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보이시는 이 Y 레이블 없이 레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어노멀리 스코어를 뽑는 그런 모델들을 학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러한 모델들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컨트레스티브 러닝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언슈퍼바이즈드 타임 시리즈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모델들이 제안되어 왔는데요. 이 모델들 중에는 시계열 데이터에서 시간축을 기준으로 파지티브 페어를 구성하는 세그먼트 레벨의 컨트레스티브 러닝 모델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이러한 모델들을 세그먼트 레벨의 컨트레스티브 러닝 모델이라고 명명한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간축을 기준으로 한 관측치에 대한 1시점부터 마지막 시점까지의 데이터가 있다면 그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를 도출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이제 세그멘트 단위로 잘라서 즉 시간축을 기준으로 세그멘트 단위로 잘라서 파지티브 페어를 이러한 윈도우 단위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러한 모델들을 세그멘트 레벨 컨트레스티브 러닝 모델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세그멘트 레벨의 방법론들이 크게 두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계점 같은 경우에는 시계열 데이터의 템포럴 스펙트럴 관계를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스펙트럴은 시계열 데이터에서 도출할 수 있는 프리퀀시 도메인의 특징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델들이 사실 원본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스펙트럴 피처를 활용하지 않아서 템포럴 스펙트럴 관계를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한계점은 시계열 데이터에서 세그멘트 단위로 컨트래스티브 페어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시계열 데이터를 인풋으로 넣지 않고 있어서 롱텀 디펜던시나 글로벌 컨텍스트를 고려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현재까지 제안이 되었던 세그먼트 레벨 컨트래스티브 러닝 모델들 중에서 이러한 한계점들을 어떻게 지금 가지고 있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스케일러블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즉 SRL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모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RL이라는 모델은 컨트래스티브 페어의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한 노벨 언슈퍼바이즈드 트리플렛 로스를 기반으로 타임 시리즈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SRL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지만 T로스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은 컨트래스티브 페어를 어떻게 구성하고 그러한 구성에서 이 모델들이 앞서 언급한 한계점을 가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SRL이 네거티브 샘플링을 통해서 컨트래스티브 페어를 구성하고 있는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여기서는 트리플렛 로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앵커 그리고 포지티브, 네거티브를 이제 도출을 하게 되고, 여기서는 그 앵커 데이터를 레퍼런스 데이터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살펴보면은 xref라는 레퍼런스 데이터는 저희가 하나의 관측치, 즉 여기서는 yi가 주어져 있고 처음이 타임 시점 1이고 마지막이 타임 시점 라지 t라고 봤을 때 이 데이터의 전체 시간 중에서 레퍼런스 데이터를 이렇게 시간을 기준으로 이렇게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데이터가 아닌 서브 시리즈로 샘플링을 해서 레퍼런스 데이터를 구성을 하게 되고, 그 레퍼런스 데이터 안에서 다시 한번 그것보다 짧은 길이로 서브 시리즈를 랜덤으로 선택을 해서 X 파지티브라는 파지티브 데이터를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레퍼런스 데이터와 파지티브 데이터가 나온 관측치 말고 다른 관측치에서 랜덤으로 서브 시리즈를 샘플링해서 이렇게 네거티브 데이터를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데이터를 구축을 해놓고 세 가지 데이터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을 뽑아서 트리플렛 로스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파지티브와 레퍼런스 데이터의 레프레젠테이션을 가깝게, 그리고 레퍼런스 데이터와 네거티브 데이터의 레프레젠테이션 벡터의 유사도는 이제 작게 이렇게 학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SRL은 일단 스펙트럴 피처를 활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관측치의 전체 데이터를 인풋으로 활용하지 않고 세그먼트 단위로 컨트래스티브 페어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한계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RL은 두 가지 한계점을 모두 다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템포럴 네이버후드 코딩이라고 불리는 이제 즉 TNC라고 불리는 논문인데요. 이 TNC는 컨트래스티브 페어의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네이버와 그 다음에 넌 네이버를 구별하는 태스크를 통해서 타임 시리즈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서 컨트래스티브 페어를 구성하는 이제 방식을 먼저 살펴보자면, 이 모델은 어떤 식으로 이제 컨트래스티브 페어를 구축하냐면, 이렇게 랜덤하게 특정 T 시점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T 시점에 대해서 어그멘티드 디키플러 테스트를 통해서 스테이셔너리티를 만족하는 최대 영역을 찾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어그멘티드 디키플러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정상성을 만족하는지 파악하는
테스트이고요. 여기서는 정상성을 만족해야지 네이버라고 보겠다라는 가정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ADF라는 테스트를 통해서 특정 시점으로부터 이 스테이셔너리티를 만족하는 최대 영역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T 시점부터 조금씩 영역을 늘려가면서 스테이셔너리티를 만족하는지 테스트를 하면서 그 만족하는 최대 영역을 이렇게 빨간색 부분으로 찾게 되고, 이 영역 안에서 초록색과 같이 네이버에 대한 윈도우를 이렇게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렇게 빨갛게 구성이 되어 있는 네이버 외의 다른 시점의 영역에서는 이렇게 빨간색 점선으로 나타나 있는 그 부분처럼 넌 네이버를 샘플링해서 이제 기준이 되는 시점의 데이터와 그 다음에 네이버 후드 그리고 넌 네이버 후드를 이렇게 샘플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델에서는 이 기준이 되는 WT와 그 다음에 네이버 후드의 윈도우 를 이제 레프레젠테이션이 나오게 되면 그 두 개를 컨캣해서 이 두 개를 컨캣한 레프레젠테이션은 네이버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 WT와 그 다음에 넌 네이버인 이 빨간색 부분에서 나온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는 두 레프레젠테이션을 컨캣을 해서 얘네는 넌 네이버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학습을 해서 이 디스크리미네이션 태스크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은 결국에는 WT 즉 윈도우를 기준으로 지금 컨트래스티브 페어들을 구성을 하고 있고, 또한 이제 원본 데이터만 사용하고 스펙트럴 피처는 활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SRL과 동일하게 두 가지 한계점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Temporal and Contextual Contrasting이라고 불리는 TSTCC 모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TSTCC는 컨트래스티브 페어의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컨트래스티브 로스를 통해서 타임 시리즈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컨트래스티브 러닝을 위해서 페어를 이제 도출을 하게 될 때 화제티브 페어는 어그멘테이션을 활용해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처럼 이 시계열 데이터가 있을 때 여기가 1시점부터 이제 마지막 시점까지 있다고 할 때 이 전체 데이터를 이렇게 스트롱 어그멘테이션과 윅 어그멘테이션을 수행을 해서 두 가지의 형태로 변형을 한 후에 동일한 데이터에서 이제 나온 어그멘티드 데이터들을 파지티브 페어라고 구성을 하고, 이제 이 데이터들 말고 나머지 배치에 있는 다른 데이터들을 네거티브 페어라고 구성을 해서 이렇게 컨트래스티브 러닝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TSTCC는 일단 스펙트럴 피처를 여전히 활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서서 언급했던 첫 번째 한계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TSTCC는 SLRL하고 그 다음에 TNC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컨트래스티브 페어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를 사실 그냥 인풋으로 넣어서 어그멘테이션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컨트래스티브 페어를 구성하는 것처럼 보이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후에 이제 모델링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얘가 이름처럼 템포럴 컨트래스팅과 컨텍스추얼 컨트래스팅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모델이 이제 이 컨트래스팅을 수행하기 위해서 1부터 특정 랜덤 샘플링한 T 시점까지를 가지고서 레프레젠테이션을 도출을 하고, 그 이후의 시점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는 이제 인풋으로 활용하지는 않고 타겟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인풋 단에서는 사실 온전히 글로벌 컨텍스트를 이제 고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후 모델링에서 조금 그 부분이 이제 망가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모델 또한 글로벌 컨텍스트를 사실 온전하게 고려하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SRL 그리고 TNC 그리고 마지막으로 TSTCC까지 이 논문에서 언급한 이러한 방법론들이 스펙트럴 템포럴 피처를 반영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롱텀 디펜던시와 글로벌 컨텍스트를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두 가지 한계점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일리가 있는 지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 연구에서 앞서 언급한 세그멘트 레벨 컨트래스티브 러닝 모델들이 실제로도 그 언급한 두 가지 한계점 중에 첫 번째 한계점이 템포럴 스펙트럴 관련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을 실험적으로 검증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그멘트 레벨 컨트래스티브 러닝 모델에 대해서 이 논문에서는 총 두 가지 방식으로 실험을 일단 진행을 하는데요. 템포럴이라는 이름으로 기존 모델 방식 그대로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스펙트럴이라는 이름으로 기존 모델의 방식대로 시간축을 기준으로 컨트래스티브 페어를 도출을 한 후에 이 각각의 컨트래스티브 페어 안에 있는 세그멘트를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변환을 해서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는 두 가지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템포럴과 스펙트럴 실험이 끝나고 나면 이 두 모델의 폴스 프레딕션 결과에 대해서 얼마나 오버랩 되는지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확인함으로써 템포럴 스펙트럴 그 관련성을 모델이 고려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해석을 한 바로는 템포럴 모델이 폴스 프레딕션 한 데이터 집합인 DT가 있을 것이고, 스펙트럴 모델이 폴스 프레딕션 한 데이터 집합인 DS가 있을 때 이 오버랩 퍼센테이지는 DT의 개수 중에서 DT와 DS의 개수의 비율, 그리고 또 DS의 개수 중에서 DT와 DS의 교집합의 개수를 구해서 이 모델의 피처 관련성을 확인한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실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총 4가지 세그멘트 레벨 컨트래스티브 러닝 모델들에 대해서 템포럴하고 그다음에 스펙트럴 모델의 폴스 프레딕션에 대한 오버랩 퍼센테이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시는 표에서 각각 모델에 대한 오버랩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버랩 퍼센테이지는 거의 30%의 내외의 결과를 도출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실험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는데, 요 인트로덕션에서 나와 있는 실험 결과는 이 오버랩 퍼센테이지가 하나인데, 제가 앞에서 해석한 바에 의하면 사실 이 두 가지 퍼센테이지를 도출을 하고 있고, EU 익스페리먼트 파트에서도 이 두 가지에 대한 어떤 정량적인 퍼센테이지를 도출을 하고 있는데, 이 인트로덕션에서는 사실 이렇게 하나의 데이터 결과가 나온 걸 봐서 조금 이 데이터의 결과가 사실 어디서 나왔는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이 두 가지 오버랩 퍼센테이지의 평균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실험 결과를 통해서 사실 뭘 알 수 있냐면, 여기서는 이제 이 실험을 하게 된 의도가 템포럴 피처를 가지고 모델을 학습했을 때와 스펙트럴 피처를 갖고 모델을 학습했을 때 이 모델이 틀리게 되는 대상이 동일하다라고 하면은 이 두 가지 모델, 즉 스펙트럴 피처와 템포럴 피처를 이용했을 때의 모델들이 되게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모델을 이제 학습을 해서 결국에는 동일한 것을 틀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실험 결과에서는 사실 이 오버랩 퍼센테이지가 거의 30% 내외로 도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델, 즉 템포럴과 스펙트럴의 관련성을 이 모델이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점이라고 언급한 부분은 이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지금은 실험적으로도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험적인 어떤 근거들을 바탕으로 이 논문에서는 앞서 언급한 두 가지 한계점들을 이제 보완할 수 있는 바이리니어 템포럴 스펙트럴 퓨전, 즉 BTSF라는 모델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이 두 가지 한계점을 이제 파악했는지 살펴보면, 먼저 글로벌 컨텍스트와 그 다음에 롱텀 디펜던시를 모두 고려하기 위해서 전체 길이의 시계열 데이터에 드랍아웃을 활용한 인스턴스 레벨 어그멘테이션을 적용을 해서 컨트래스티브 페어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앞서서 보셨던 세그멘트 레벨의 방법론들은 대부분 다 윈도우 단위로 페어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전체 데이터를 다 사용하겠다,
그래서 글로벌 컨텍스트를 반영하겠다라는 어떤 플로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템포럴 스펙트럴 정보를 적절하게 통합할 수 있는 이터레이티브 바이리니어 템포럴 스펙트럴 퓨전이라는 방법을 제안을 해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 두 가지 피처를 반영한 레프레젠테이션을 도출함으로써 레프레젠테이션의 표현력 자체를 향상시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 논문에서 지금 제안을 했던 BTSF라는 방법론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공하고 있는 피겨를 통해서 지금 전체적인 BTSF의 플로우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조금 어렵기 때문에 뒤에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한계점이었던 그 롱텀 디펜던시를 이제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부분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스턴스 레벨 어그멘테이션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단 기존의 세그멘트 레벨 방법론들은 시간축을 기준으로 샘플링을 통해서 컨트레스티브 페어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관측치에서 세그멘트를 샘플링하면서 샘플링 바이어스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글로벌 컨텍스트를 보존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 원본식 계열 데이터의 특징을 변화시키지 않고 글로벌 컨텍스트를 보존하기 위해서 드랍아웃 마스크를 통해서 컨트레스티브 페어를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일단은 이 논문에서는 인풋이 이렇게 각각이 지금 이제 색깔별로 다른 것이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 세로 부분이 시간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예시로 변수가 4개고 시간이 5시점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데이터가 있을 때 전체 시간 데이터의 길이에 대해서 각 변수별을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여기서는 페어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파지티브 페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되냐면 먼저 전체적으로 인풋에서 지금 총 4개의 변수가 존재를 할 때 이 4개의 변수 중에서 하나의 변수를 샘플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샘플링된 변수가 x2라고 하게 되면 이 x2 데이터에 대해서 각각 앵커와 그 다음에 파지티브에 대한 드랍아웃 마스크 즉 1과 가릴 데이터는 0으로 표시된 지금 이러한 드랍아웃 마스크를 독립적으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즉 여기서는 이러한 동일한 변수에다가 앵커와 파지티브에 대해서 각각 다르게 생긴 드랍아웃 마스크를 적용을 해서 동일한 변수지만 시점을 다르게 보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앵커와 파지티브 데이터를 구성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네거티브 같은 경우에는 앵커로 샘플링된 데이터 말고 이제 나머지 데이터 1, 3, 4에 대한 데이터에 대해서 이 변수 중에 하나를 샘플링해서 네거티브 샘플로 고려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시에서는 x3를 지금 네거티브의 변수로 이제 샘플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수와 그 다음에 드랍아웃 마스크를 가지고서 이렇게 컨트레스티브 페어를 구축을 하게 되고 논문에서 사실 네거티브 샘플의 드랍아웃 마스크에 대한 언급은 없어서 이 예시에서는 앵커와 동일한 드랍아웃 마스크를 사용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컨트레스티브 페어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스턴스 레벨로 어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시점을 다 활용을 하되 드랍아웃 마스크를 적용을 해서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 앵커와 파지티브를 이제 구축을 하고 그 변수를 제한 나머지 변수에서 네거티브 페어를 도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앵커, 파지티브, 네거티브로 세 가지로 컨트레스티브 페어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첫 번째 한계점으로 언급했던 템포럴 스펙트럴 피처를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각각 템포럴 피처와 스펙트럴 피처를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 타임
도메인에 대한 피처뿐만 아니라 프리퀀시 도메인, 즉 스펙트럴 도메인에서의 그 피처도 활용하기 위해서 시계열 데이터를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변환할 수 있는 패스트 퓨리의 트랜스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앵커 데이터를 갖고 예시를 들자면, 앵커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타임 도메인의 인풋이라고 보시면, 이거를 이 패스트 퓨리의 트랜스폼을 활용해서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바꾼 것을 프리퀀시 피처를 뽑기 위한 인풋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다른 연구들과는 다르게 템포럴 피처와 스펙트럴 피처를 둘 다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패스트 퓨리의 트랜스폼에 대한 그 자세한 설명은 저희 연구실 세미나에서 이미 다루었기 때문에 그 관련 영상을 지금 링크로 아래쪽에 달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인풋이 주어지면 타임 도메인과 프리퀀시 도메인의 인풋을 다시 한번 이제 구축을 하게 되고, 각각 이 데이터를 독립적인 두 인코더, 즉 템포럴 인코더와 스펙트럴 인코더에 각각 인풋으로 넣어서 템포럴 피처와 스펙트럴 피처를 각각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뒤쪽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템포럴 피처를 뽑는 거를 살펴보면, 먼저 템포럴 인코더로는 심플 스택스 오브 다일레이티드 커절 컨볼루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사용을 해서 템포럴 어그멘티드 샘플을 인풋으로 넣어서 최종적으로 템포럴 피처를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심플 스택스 오브 다일레이티드 커절 컨볼루션이 무엇이냐라고 보시면 아래 구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제 구조가 논문에서 언급되어 있지 않고 아직 코드가 공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제가 그냥 제 임의대로 예시를 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템포럴 어그멘티드 샘플이 인풋으로 들어가서 이 인풋을 그대로 넣어서 다일레이티드 커절 컨볼루션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일단 다일레이티드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보시면은, 다일레이티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첫 번째 단계에서는 그 컨볼루션 원디 컴브의 커널 자체가 이렇게 중간에 공백 없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이즈 3인 커널로 존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쪽에 두 번째 커널을 보시면은 주황색 부분이 커널인데, 주황색으로 도시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세 개이기 때문에 커널 사이즈는 3인데 중간중간에 공간을 줘서 지금 데이터를 지금 커널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공간을 줘서 커널의 어떤 그 리셉티브 필드의 영역을 늘리는 것 자체가 지금 이 다일레이티드 컴브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커절 컨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인풋에다가 앞쪽에 제로 패딩을 충분히 넣어서, 지금 보시면 이 첫 번째 데이터가 앞쪽에 제로 패딩 2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커널이 한번 찍혀서 다음 시점에 지금 이렇게 피처 맵에 엘리멘트가 한 개 나오게 될 텐데, 이런 식으로 피처 맵의 첫 번째 시점에 대한 피처 맵의 결과물이 나오게 될 때 첫 번째 시점까지의 데이터만 사용을 해서 이 값을 도출하겠다 라는 개념이 커절 컨볼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쪽에도 보시면은 마지막 시점의 영역을 보실 때도 지금 마지막 시점의 데이터와 그 다음에 그 앞쪽의 시점의 데이터들만 활용이 돼서 지금 요 두 번째 초록색에 대한 피처 맵이 나오게 될 텐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위쪽에서 다 보시면은 모든 피처 맵의 시점들을 보실 때 전부 다
자기 자신의 시점 앞에서만 데이터를 이제 받아가지고 피처를 도출하게 돼서 이게 지금 커절 컨볼루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일레이티드 컨볼루션은 말씀드린 것처럼 커널 사이즈가 존재를 할 때 그 커널 사이즈 중간에 이렇게 여백을 넣어가지고 리셉티브 필드의 영역을 넓힌 것을 다일레이티드 컨보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다일레이티드 컨볼루션과 그 다음에 커절 컨볼루션을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일레이티드 커절 컨볼루션 구조를 활용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즉 특정 피처 맵의 시점에 대해서 그 이전 시점의 데이터들만 활용을 해서 리셉티브 필드를 충분히 넓혀서 피처 맵을 이제 도출을 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템포럴 피처이기 때문에 이 뒷단에서 이 템포럴 피처가 인풋 사이즈와 동일하게 나왔을 때 각각의 시점을 요 1시점부터 5시점까지의 어떤 피처라고 보고 싶으면은 사실 이 네 번째 시점을 도출할 때는 다섯 번째 시점의 데이터는 이제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커절 컨볼루션을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템포럴 피처를 도출을 하게 되고, 제가 지금 보여드린 예시는 사실 세 가지 레이어를 통해서 각 레이어에서 하나의 커널을 이제 돌려가지고 피처를 뽑았기 때문에 하나의 템포럴 피처가 나왔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커널 개수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커널 개수에 대해서 요 5차원의 데이터가 쭉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커널 개수인 m과 아웃풋 차원인 d가 있다라고 하면은 m 곱하기 d 크기의 템포럴 피처가 나온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 템포럴 피처 말고 스펙트럴 피처에서는 이제 1D 컨볼루션 블럭을 사용을 해서 이제 스펙트럴 피처를 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풋 데이터를 FFT를 활용해서 스펙트럴 어그멘티드 샘플을 도출하고 나서 그거를 1D 컨볼루션의 인풋으로 넣어서 이렇게 스펙트럴 피처를 도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펙트럴 피처도 지금 예시로는 하나의 커널만 갖고 있도록 그렸기 때문에 5차원의 벡터 하나만 나오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커널 개수가 n개고 그 다음에 아웃풋 차원이 d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 스펙트럴 피처 또한 n 곱하기 d 차원으로 도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풋에 대해서 스펙트럴 피처와 그 다음에 템포럴 피처를 도출하고 나면은 이 논문에서는 스펙트럴 템포럴 피처를 활용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독립적인 인코더에서 도출된 피처를 융합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융합하는 과정이 이 논문의 제목이기도 한 바이리니어 템포럴 스펙트럴 퓨전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BTSF는 이제 이 템포럴 피처와 스펙트럴 피처에 대해서 각 피처 사이에 채널 와이즈 인터랙션을 통해서 타임 프리퀀시, 즉 템포럴 스펙트럴 피처를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씩 살펴보면은 지금 이 FT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 곱하기 d 차원, 즉 여기서는 m이 3이고 d가 5라고 가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커널이 3개였고 그 다음에 아웃풋 차원이 d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fs 같은 경우에는 n 곱하기 d 차원이라서 여기서는 예시로 커널이 2개고 그 다음에 아웃풋 차원인 d는 5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그래서 3 곱하기 5차원의 템포럴 피처와 그 다음에 2 곱하기 5차원의 스펙트럴 피처가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이 모든 피처 각각의 페어에 대해서 타임 프리퀀시 피처를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템포럴 피처인 FT1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펙트럴 피처인 FS2가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이 두 가지 데이터에 대해서 외적을 진행하게 돼서 이 두 벡터에 대해서 각각의 시점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유사도를 나타내는 이러한 매트릭스 행렬을 도출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행렬을 여기서는 첫 번째 템포럴 피처와 두 번째 스펙트럴 피처의 어떤 특징이다라고 해서 F1,2라고
이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지금 예시로는 첫 번째 템포럴 피처와 두 번째 스펙트럴 피처에 대한 이런 타임 프리퀀시 피처를 하나 구하게 된 거고, 이걸 결국에는 이 모든 조합에 대해서 하게 되면은 총 3개와 2개의 벡터를 조합하기 때문에 저희가 6개의 이러한 fi,j를 도출을 할 수 있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이거를 썸플링, 즉 결국에는 이 6개가 도출되는 이 fi,j를 그냥 엘레멘트 와이즈 합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바이리니어 피처를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요 옆에 후수식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요 왼쪽에 지금 이 두 가지 벡터에 대해서 외적을 진행하는 부분이 fi,j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결국에는 템포럴 피처의 개수인 m과 그 다음에 스펙트럴 피처의 개수인 n에 대해서 m 곱하기 n만 금의 개수가 나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각각의 위치에 대해서 이렇게 합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 fi,j를 사실 이 두 가지의 벡터의 어떤 곱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fti 트랜스포즈 fsj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1차적으로 바이리니어 피처를 도출을 할 수 있게 되고, 여기서는 요 이름 앞에 이터레이티브 바이리니어 템포럴 스펙트럴 퓨전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S2T 그리고 T2S라는 애그리게이션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린 것처럼 BTSF는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 타임 프리퀀시 관련성을 더 잘 표현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바이리니어 피처인 F 바이리니어로부터 크로스 도메인 관련성을 도출해서 이 데이터로부터 다시 한번 이제 템포럴 피처와 그 다음에 스펙트럴 피처를 도출을 하고 반복적으로 스펙트럴 템포럴 피처를 이제 도출하는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S2T와 T2S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각각 S2T는 스펙트럼 투 타임이라고 해서 스펙트럴에서 타임으로 피처를 도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T2S는 타임 투 스펙트럼이라고 해서 타임에서 이제 스펙트럴로 피처를 도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는 이 앞쪽에서 도출한 F 바이리니어라는 인풋을 활용을 해서 스펙트럴 투 타임을 적용을 하면 그게 다시 템포럴 피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F 바이리니어를 인풋으로 T2S를 거치면 이게 스펙트럴 피처로 도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장표에서는 제가 임의로 스펙트럼 투 타임 어그리게이션으로 이제 예시를 한번 들어봤고, 이것 또한 아까 인코더의 구조처럼 실제 사용 구조는 아니고 그냥 예시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말씀드린 그 F 바이리니어 피처가 모든 시점에 대해서 썸플링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도출이 되고 나면은 요 왼쪽에 요 축을 제가 스펙트럴 엑시스라고 써놨는데, 지금 요 부분이 스펙트럴 엑시스 그리고 위에 부분이 템포럴 엑시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이쪽에서 저희가 바이리니어 피처를 도출을 할 때 요 스펙트럴 피처와 그 다음에 템포럴 피처를 이런 식으로 지금 외적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도 지금 요 축이 보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스펙트럼 투 타임 어그리게이션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원디 컴브를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커절 컴브를 적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원디 컴브를 적용하고 커절 컴브를 적용하는 그 과정 자체가 스펙트럼 투 타임 즉 S2T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이리니어 피처가 도출이 되면은 이 원디 컴브를 어떻게 적용하게 되냐면, 템포럴 엑시스에다가 원디 컴브를 적용해서 시점별 스펙트럴 정보를 통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커널이 돌면서 이 템포럴 축으로 원디 컴브를 적용을 해서 이 만약에 커널 사이즈가 3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나의 커널이 찍혀가지고 값이 하나 나오게 될 텐데, 그 값이 하나 나오게 되면은 결국 이 1시점부터 3시점에 대한
그 스펙트럼 정보를 다 통합했기 때문에 시점별 스펙트럼 정보를 통합하는 이 역할을 원디 컴브가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 커절 컴브를 적용하게 되는데, 이 커절 컴브는 반대로 스펙트럴 엑시스에다가 바이디렉셔널 커절 컴브를 적용을 해서 시점별 스펙트럴 정보를 교환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원디 컴브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스펙트럴 정보를 통합을 하게 되면 요 위쪽에 템포럴 엑시스는 살아있고 요 밑에 층층이 쌓인 거는 커널 개수가 3개로 지금 가정을 해서 3개의 커널에서 나온 각각의 스펙트럼 정보를 통합한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최종적으로 지금 원디 컴브를 통해서 한 번 스펙트럼 정보를 통합한 후에 커절 컴브를 또 스펙트럴 엑시스에다가 적용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지금 시점의 스펙트럼 정보를 한 번 더 교환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이 S2T와 T2S 애그리게이션을 수행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바이리니어 피처가 있으면 이거를 통해서 템포럴 피처와 그 다음에 스펙트럴 피처를 하나씩 뽑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은 논문의 그림에서 다시 살펴보면 요 F 바이리니어 피처를 그 외적을 통해서 뽑는 부분이 여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지금 이 위쪽의 부분이 스펙트럴 투 타임 애그리게이션, 즉 S2T 애그리게이션이라서 이거를 통해서 지금 요 자주색처럼 보이는 요 데이터, 요 피처와 같이 템포럴 피처를 다시 뽑아내고, 지금 요 밑에 부분은 지금 타임 투 스펙트럼 애그리게이션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파란색과 같이 스펙트럴 피처를 한 번 더 뽑아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지금 설명을 드린 거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S2T와 T2S를 하는 이유가 반복적으로 이 바이리니어 피처를 도출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자주색과 파란색처럼 S2T와 T2S를 통해서 각각 템포럴과 스펙트럴 피처가 도출이 되고 나면은 이거를 그대로 앞쪽에서 수행했던 바이리니어 피처를 도출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S2T와 T2S를 적용을 해서 또 피처를 뽑고 다시 바이리니어 피처 뽑고, 이러한 과정을 이렇게 계속 반복으로 수행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바이리니어 피처를 도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실험을 통해서 한 3번 정도의 반복을 수행을 하면은 모델의 성능이 안정화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바이리니어 피처를 뽑고, 이 바이리니어 피처에서 지금 결국 최종적으로 저희가 컨트래스티브 러닝을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에서 보신 것처럼 사실 이 바이리니어 피처를 뽑는 것 자체가 저희가 매트릭스를 만들고 있는 거라서 사실 이 아웃풋 디멘전의 제곱만큼의 크기가 나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메모리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 메모리 문제까지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바이리니어 피처를 추출할 때 메모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바이리니어 피처를 뽑을 때 로우 랭크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UV 팩토라이제이션을 활용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리니어 피처 추출하는 과정에서 지금 보시면은 제가 밑에 수식을 갖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F 바이리니어 피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템포럴 피처와 그 다음에 스펙트럴 피처의 그 벡터의 그 곱으로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다가 중간에 W라는 인터랙션 매트릭스를 삽입을 하고, 이 W라는 인터랙션 매트릭스는 이렇게 제가 위에 언급한 것처럼 원래
저 FT가 m 곱하기 d 차원이고 FS가 n 곱하기 d 차원이기 때문에 행렬곱이 잘 되기 위해서 이 W는 m 곱하기 n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MN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 템포럴 인코더와 그 다음에 스펙트럴 인코더에서 사용하는 커널의 개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커널의 개수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W를 구성을 하게 되고, 이 인터랙션 매트릭스를 삽입하고 나서 이 인터랙션 매트릭스를 굉장히 로우 랭크로 이제 변경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로우 랭크, 즉 메모리 이피션시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 UV 팩토라이제이션인데요. 이 W라는 m 곱하기 n 차원의 매트릭스를 U와 V의 곱, 즉 U는 위에 언급한 것처럼 m 곱하기 L, 그리고 V는 n 곱하기 L의 형태로 나눠서 m 곱하기 n이라는 W 매트릭스를 조금 더 저차원의 U와 V의 곱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도록 변경해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보시면은 요렇게 지금 요 UV가 들어가게 되고, 요 U와 그 다음에 FT를 이렇게 한 번에 묶고, 그 다음에 V와 FS를 또 한 번에 묶어서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F 바이리니어를 도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FTT 트랜스포즈와 그 다음에 FS의 어떤 곱으로 표현이 돼서 m 곱하기 n 만큼의 어떤 그 메모리를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u와 v를 사용해서 이 l을 도입함으로써 저희가 이 연산에 대한 어떤 부담을 많이 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런 식으로 메모리 이피션시를 통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바이리니어 피처를 도출을 하게 되면은 이거를 한 번 더 이제 가공을 해서 파이널 피처를 도출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어떠한 방식을 사용하냐면 바이리니어 피처와 그 다음에 이니셜 템포럴 스펙트럴 피처를 통합해서 이 피처 레프레젠테이션, 파이널 피처 레프레젠테이션이 F를 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수식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요 F가 파이널 피처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 FT와 그 다음에 FS가 이제 W와 인터랙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바이리니어 피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 나온 바이리니어 피처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FT와 FS는 저희가 처음에 템포럴 인코더와 그 다음에 스펙트럴 인코더에서 도출한 그 이니셜 템포럴 스펙트럴 피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리니어 피처도 사용하지만 첫 번째 사용했던 이니셜 피처를 한 번 더 더해줘서 정보를 많이 보존해 주려고 노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조금 의문이 들었던 건, 아직 코드가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논문의 내용만을 봐서 사실 제가 읽으면서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논문에서는 컨트리스티브 페어를 변수별로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F가 도출이 되면 이게 변수별 레프레젠테이션이 나오는 건데, 이 레프레젠테이션을 그러면 어떻게 한 번 더 가공을 해서 다벌량 데이터에 대한 하나의 레프레젠테이션을 도출하고 이걸 다운스트림에서 태스크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F는 이제 인풋이 하나의 변수에 대한 데이터였기 때문에 변수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 레프레젠테이션을 다별량 데이터에 대해서 뽑고 그걸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활용을 할 때는 전체 변수에 대한 피처를 어떻게 한 번 더 애그리게이션 하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피처를 뽑고 나면은 결국 이 컨트래스티브 러닝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로스를 도출을 하고 이 로스를 기반으로 모델을 학습을 해야 하는데요. 이 컨트래스티브 페어가 인풋으로 들어갈 때 저희가 X 앵커 그리고 X 포지티브, X 네거티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각각에 대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과정을 통해서 이런 F라는 파이널 피처를 뽑게 되고, 그 피처들을 각각 F 앵커 그리고 F 포지티브, F 네거티브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F
F 앵커, F 포지티브, F 네거티브 세 가지를 이용해서 아래와 같이 컨트래스티브 로스를 계산을 합니다. 컨트래스티브 로스라는 것 자체는 결국 앵커와 포지티브는 유사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도출한 피처가 유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F 앵커와 F 네거티브는 각각 앵커와 네거티브라는 그 네거티브 페어에서 도출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데이터는 상이해서 피처도 상이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시밀러리티에 대한 부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스 자체가 이 로스를 미니마이제이션 하면은 앵커와 포지티브에 대한 피처는 유사도가 높게 되고 이 앵커와 네거티브에 대한 최종 피처에 대한 유사도는 작게 되는 그러한 로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추가적으로 이러한 로스에 대한 그레디언트 플로우를 이제 한 번 더 분석을 해서 이 모델이 실제로 스펙트럴 템포럴 피처를 로스의 측면에서도 이론적으로 잘 반영할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했는데요. 그레디언트 플로우를 보시면은 사실 이 그레디언트 플로우를 지금부터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바이리니어 템포럴 스펙트럴 퓨전하고 관련된 파라미터는 W라는 아까 말씀드린 인터랙션 매트릭스이고, 그 매트릭스는 요 마지막에 F라는 파이너 피처를 뽑을 때 요 뒷단에 바이리니어 피처를 도출하는 데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W라는 파라미터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보면 일단은 저희가 지금 이 W에 대해서 로스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도출하게 될 텐데, 체인룰에 따라서 이 W를 통해서 나온 F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스가 F를 가지고 계산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체인룰을 통해서 요 W에 대한 로스에 대한 그레디언트는 이렇게 F를 중간에 넣어서 체인룰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W를 통해서 F를 도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이 F에 대한 W의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F의 입장에서 보면은 W가 사실 이 FT와 FS에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그레디언트에 대해서 이 구하게 되면 미분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FS 곱하기 FT의 트랜스포즈가 이 F에 대한 W의 그레디언트가 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면 W를 결국에 이 그레디언트를 통해서 업데이트하게 될 텐데, 이 그레디언트에 결국 스펙트럴 피처와 템포럴 피처를 곱한 어떤 그 정보들을 가지고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고 그 정보들을 포함한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W를 업데이트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사실 생각해보면 스펙트럴 피처와 그 다음에 템포럴 피처의 저 행렬곱, 결국 저 연관성 자체가 W를 학습하는데 반영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도 바이리니어 피처를 도출하는 W에 스펙트럴 피처와 템포럴 피처의 연관성이 들어간다, 반영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템포럴 인코더와 스펙트럴 인코더의 측면에서 보시면 이 템포럴 인코더의 그 파라미터를 세타T라고 했을 때 템포럴 인코더에서 나오는 요 FT는 요 F를 계산하는 데 사용이 되고 F를 통해서 로스를 계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체인룰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면 저희가 중간에 요 최종 피처인 F에 대한 부분과 이 F를 도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FT, 그리고 FT를 도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세타T, 이런 식으로 지금 세 개를 통해서 저희가 체인룰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체인룰을 표현하면 결국 최종적으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요 파란색으로 표현한 파이널 피처인 F에 대한 그 템포럴 피처인 FT의 그레디언트를 보시면은 요
라지 FT가 지금 이 F를 계산할 때 이 앞쪽에 한 번 그리고 뒤쪽에 한 번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쪽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WT만 남게 되고 뒤쪽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W 곱하기 FS가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반영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 그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세타T라는 템포럴 인코더의 파라미터를 학습을 할 때 결국에는 저희가 WT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 W 곱하기 FS가 들어가거든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템포럴 인코더의 파라미터를 학습하기 위해서 스펙트럴 피처가 반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적어놓은 것처럼 이 템포럴 인코더의 파라미터 또한 스펙트럴 피처와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템포럴 인코더 자체도 스펙트럴 피처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이론적으로도 파악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고 이 스펙트럴 인코더에 대한 세타 S도 이 세타 T와 동일한 방향에서 보시면은 이 세타 S를 학습하는데도 템포럴 피처가 이제 반영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바이리니어 템포럴 스펙트럴 퓨전이라는 방법을 제안을 해서 결국 스펙트럴 피처와 그 다음에 템포럴 피처를 잘 융합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한 연관성을 구조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 그레디언트 플로우를 통해서 이론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까지 논문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이 방법론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럼 이 방법론에 대해서 어떻게 실험을 진행했는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험 세팅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연구에서는 시계열 데이터 분석의 주요 태스크인 클래시피케이션, 포캐스팅 그리고 어노말리 디텍션 이 세 가지 태스크를 모두 다 다운스트림 태스크로 활용을 해서 레프레젠테이션 성능을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모듈을 사용한 논문은 이 BTSF 논문이 처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사실 이 발표자 의견에 써놓은 것처럼 이 TS200이 먼저 위에 세 개의 태스크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추가적으로 사실 이 논문에서 메인 스트림 태스크 익스페리먼트에서는 유니베리에이트 데이터를 활용하지는 않았는데 이 뒷단에 어펜딕스에서 보면은 유니베리에이트 데이터셋에 대한 실험도 진행을 했는데 이 BTSF가 결국 변수 단위로 컨트래스티브 페어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컨트래스티브 페어를 구성을 할 때 네거티브 페어에 대해서는 앵커를 만들 때 사용하는 변수와 다른 변수를 네거티브로 사용하고 있는데 유니베리에이트는 사실 변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 컨트래스티브 페어를 어떻게 구성을 해서 실험을 진행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거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처음으로는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이 논문에서는 이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세그멘트 레벨 방법론 4가지와 이 모델의 성능을 비교를 했고요. 논문에서는 공정한 비교를 위해서 BTSF와 동일한 인코더 구조와 그 다음에 레프레젠테이션 차원에 대해서 비교 모델의 실험도 다시 진행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발표자의 의견을 조금 얘기하자면 사실 이 논문들은 각각 다 다른 인코더 구조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레프레젠테이션 차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맞춰주는 것이 공정한 비교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인코더 구조 같은 경우에는 사실 4가지 모델의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일 텐데 이 비교 모델의 구조들을 사실 이 BTSF에서 제안한 앞서서 말씀드린 템포럴 인코더나 그 다음에 스펙트럴 인코더의 구조와 통일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 공정한 비교를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공정한 비교처럼 보이지는 않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처음부터 이 세그멘트 레벨의 방법론들의 한계점을 이제 언급을 하고 그 한계점을 어떻게 보완해서 모델을 제안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메인 스트림 익스페리먼트 자체에서는 전부 다
세그멘트 레벨 방법론들의 모델하고만 비교를 했는데, 사실 소타 모델인 TS200이나 또는 그 트랜스포머를 활용한 TST 같은 모델들은 이제 세그멘트 레벨의 방법론이 아니기 때문에 메인스트림 태스크에서 제외가 되었는데, 이러한 모델들도 사실은 포함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조금 더 공정한 실험을 진행하는데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실험 세팅과 그 다음에 발표자의 개인적인 의견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본격적으로 실험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는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3가지를 사용했는데, 먼저 클래시피케이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각 모델에서 학습된 레프레젠테이션을 도출을 해서 이 레프레젠테이션과 그 클래스 레이블을 사용해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을 해서 레프레젠테이션의 성능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슈퍼바이즈드라고 나와 있는 모델의 경우에는 BTSF와 동일한 인코더 구조에다가 뒷단에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추가를 해서 지도학습 방식으로 학습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를 보시면 볼드체로도 나와 있지만 BTSF가 모든 데이터셋과 그 다음에 GPU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도출을 하고 있고, 굉장히 큰 차이로 사실 다른 모델보다 이제 모델의 성능을 능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BTSF의 템포럴 스펙트럴 퓨전 자체가 레프레젠테이션의 표현력을 높이는 것에 효과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코더의 구조를 전부 다 통일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더 큰 차이로 모델이 다른 어떤 벤치마크 모델들의 성능을 능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태스크인 포캐스팅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표에도 나와 있지만 프레딕션 랭스를 이제 짧은 것부터 긴 것까지 이제 다양하게 실험을 진행해서 롱텀하고 쇼트텀 모든 세팅에 대해서 각 모델에서 학습된 레프레젠테이션과 그 다음에 어떤 그 포캐스팅에 대한 레이블을 가지고 리니어 리그레서를 학습을 해서 레프레젠테이션의 성능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슈퍼바이즈드 모델이 나와 있는데, 슈퍼바이즈드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포캐스팅 모델인 인포머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캐스팅의 평가 지표로는 일단 MSE와 MA를 사용했고요. 총 데이터셋은 4가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2가지 데이터셋의 결과에서 살펴보시면 요 BTSF가 볼드체로 나와 있는 것처럼 MSE와 MA가 다른 모델들보다 이제 굉장히 낮은 상황인 거를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일단은 그 BTSF가 여기 추가적인 2가지 데이터셋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모드 데이터셋과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프레딕션 랭스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도출했고, 슈퍼바이즈드 모델도 큰 차이로 이제 성능을 능가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 논문에서 세그멘트 레벨의 모델의 한계점으로 언급한 것이 전체 데이터를 인풋으로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글로벌 컨텍스트를 보거나 롱텀 디펜던시를 보존하는 게 어렵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폴캐스팅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이러한 부분이 정말 잘 개선이 되었는지를 확인을 했는데요. 프레딕션 랭스가 길어질수록, 지금 성능에서 보시면 프레딕션 랭스가 길어질수록 BTSF가 다른 모델들과 더 큰 차이로 이제 모델의 성능들을 조금 이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국엔 BTSF가 프레딕션 랭스가 이제 증가해도 모델링을 잘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결국 인스턴스 레벨 어그멘테이션을 활용을 해서 글로벌 컨텍스트나 롱텀 디펜던시를 조금 더 잘 추출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처음에 언급했던 한계점들이 잘 보완됐다라는 걸 또 실험적으로도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폴캐스팅에 대해서 지금 정성적으로도 확인을 하고 있는데, 파란색이 그라운드 트루스 폴캐스팅 레이블이고, 그 다음에 BTSF와 그 다음에 슈퍼바이즈드 TNC에 대한 그 모델이 뱉은 프레딕션 값들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정성적으로도 지금 봤을 때 BTSF가 굉장히 잘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운스트림 태스크인 어노말리 디텍션도 수행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이 모델에서 학습된 레프레젠테이션을 기반으로 리컨스트럭션 디코더를 아예 다시 한번 학습을 해서, 즉 레프레젠테이션을 인풋으로 넣어서 그 레프레젠테이션을 다시 복원하는 리컨스트럭션 디코더를 학습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리컨스트럭션 디코더를 통해서 도출된 리컨스트럭션 결과값과 인풋으로 넣은 레프레젠테이션 사이에 그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어노말리 스코어로 활용을 해서 어노말리 디텍션을 수행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노말리 디텍션의 평가 지표로는 F1 스코어를 활용을 했고, 사전에 설정한 스레스홀드를 활용을 해서 F1 스코어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능을 보시면은 BTSF가 모든 데이터셋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도출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이 BTSF가 롱텀 디펜던시를 잘 추출하고 레프레젠테이션의 표현력을 높여가지고 아웃라이어에 또 민감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한 번 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가 지금 세 가지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이 레프레젠테이션의 성능이 어떤지 한번 확인을 했던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에이블레이션 스터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논문에서는 인스턴스 레벨 어그멘테이션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인스턴스 레벨 어그멘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드랍아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인스턴스 레벨 어그멘테이션에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다양한 어그멘테이션과 그 다음에 여기서 사용한 드랍아웃에 활용을 했을 때의 그런 성능을 비교해서 드랍아웃이 정말 적절한 어그멘테이션 방법인지를 이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 시리즈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 대해서 총 12개의 다른 어그멘테이션과 그 다음에 제한한 인스턴스 레벨 어그멘테이션의 성능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게 그 결과인데요. 지터링부터 DGM까지 다른 어그멘테이션 결과들을 확인을 했고, 이 박스 플랫 같은 경우에는 그 평균 성능과 그 다음에 Q1과 Q3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보시면은 가장 왼쪽에 있는 게 드랍아웃에 대한 성능인데요. 이 드랍아웃 기반의 어그멘테이션 방법을 활용했을 때 평균적인 성능이나 또한 분산이 작아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전부 다 드랍아웃이 가장 좋은 선택지였다라고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있고, 이 드랍아웃 자체가 그래서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에 가장 정확하고 안정적인 어그멘테이션 방법임을 실험적으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진행한 에이블레이션 스터디로는 BTSF의 이터레이션 바이리니어 퓨전의 효과를 검증했는데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기반으로 템포럴과 그 다음에 스펙트럴 모델의 폴스 프레딕션에 대한 오버랩 퍼센테이지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트로덕션에서 언급했던 실험을 이 제한한 모델에 대해서도 진행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세그멘트 레벨의 컨트래스티브 러닝 모델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템포럴과 스펙트럴 모델을 따로 학습을 해서 오버랩 퍼센테이지를 확인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BTSF 같은 경우에는 그 템포럴 피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S2T를 통해서 바이리니어 피처를 템포럴 피처로 도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최종 피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템포럴 피처만 사용해서 이제 레프레젠테이션을 도출한 것과, 스펙트럴 모델에서는 스펙트럴 피처만 사용해서 이제 모델에 대한 최종 피처를 도출해서 이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수행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험에 대한 결과를 보시면은 지금 다른 비교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인트로덕션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한 30% 내외의 오버랩 퍼센테이지를 도출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BTSF 같은 경우는 이 퍼센테이지로 확인했을 때 약 90% 이상의 결과를 도출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BTSF 같은 경우에는 이 기존의 세그멘트 레벨의 어떤 모델들의 한계점이 스펙트럴 템포럴 관련성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거였고, 이 논문에서는 이 스펙트럴 피처와 템포럴 피처를 잘 융합해가지고 레프레젠테이션의 표현력을 높이는 것이 하나의 컨트리뷰션이었는데, 그걸 실험적으로 확인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높게 나오는 이유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 앞쪽에서 보시면은 요 템포럴
모델과 스펙트럴 모델을 학습을 할 때 결국은 S2T와 T2S를 활용한다는 것인데, 그 S2T와 T2S의 인풋으로 들어가는 바이리니어 피처 자체가 사실 템포럴 피처와 스펙트럴 피처를 가지고 만든 피처이기 때문에 이미 이 템포럴 피처에는 스펙트럴 정보가 반영이 되었고, 이 스펙트럴 피처에도 어느 정도 그 두 개의 관련성이 굉장히 많이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오버랩 퍼센테이지는 사실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사실 이 실험을 진행한 이유가 그냥 실험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지만 이론적으로 그렇다라고 언급하는 것보다 실험적으로 이 관련성을 조금 더 보여주기 위해서 한 번 더 추가한 부분이라고 받아들이시면은 이해하시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한 비주얼라이제이션도 진행을 했는데,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셋 하나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옵저베이션의 레프레젠테이션을 도출을 하고 이거를 TSNE로 지금 시각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색깔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셋에서 각 클래스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비주얼라이제이션의 결과에서 각각의 클래스끼리 레프레젠테이션이 유사한 곳에 뭉쳐 있을수록 이 레프레젠테이션이 잘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슈퍼바이즈드나 BTS-F가 그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BTS-F가 굉장히 레프레젠테이션의 그 어떤 정성적인 결과도 굉장히 좋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그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통해서 레프레젠테이션의 그 어떤 정상적인 평가를 진행을 했으면, 추가적으로 이제 진행한 부분은 얼라인먼트와 유니포미티라는 어떤 정량적인 지표를 가지고서 레프레젠테이션의 표현력을 확인하는 부분까지 이 논문에서는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얼라인먼트에 대해서 살펴보면, 얼라인먼트라는 것은 유사한 샘플들은 유사한 레프레젠테이션을 가진다라는 성질을 이제 정량적으로 이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쪽에서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같은 클래스끼리 레프레젠테이션이 잘 뭉쳐 있으면 정성적으로 유사한 샘플들이 유사한 레프레젠테이션을 가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정량적으로 한 게 얼라인먼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얼라인먼트는 파지티브 페어, 즉 유사한 샘플들 사이의 피처 디스턴스를 기반으로 측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보시는 세 가지 어떤 장표가 이제 그 유니포미티를 표현을 한 것이고, 지금 X축은 디스턴스와 그 다음에 위쪽은 그 Y축은 넘버여서 각각 파지티브 페어에 대한 디스턴스를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BTS-F가 파지티브 페어 간 평균 피처 디스턴스가 가장 크기 때문에 BTS-F가 베스트 얼라인먼트를 가진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제가 밑에 그 참조 논문을 하나 걸어놨는데, 이 논문에서 얼라인먼트와 유니포미티라는 그 어떤 개념들이 제안이 되었고, 이 논문을 이제 기반으로 해석을 하자라고 한다면 사실 이 파지티브 페어 간의 평균 피처 디스턴스가 작아야 이 페어 간의 레프레젠테이션이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피처 디스턴스가 가장 작은 것을 베스트 얼라인먼트라고 봐야 되는데, 이 논문에서는 그거를 반대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해서 찾아봤을 때, 이 논문이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ICM의 2022년에서 억습된 논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논문이 그 전에 ICLR 2022에도 제출을 했다가 철회를 한 걸로 이제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오픈 리뷰들을 조금 더 찾아봤을 때는 이 저자가 이 디스턴스와 시밀러리티를 조금 혼재해서 사용한 것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X축에 대한 디스턴스의 반대 개념이 시밀러리티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피처 간의 이제 시밀러리티가 높아서, 네, 결국에는 얼라인먼트가 가장 좋았다. 그래서 정량적으로도 레프레젠테이션의 퀄리티가 좋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니포미티에 대해서도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유니포미티라는 개념은 저희가 레프레젠테이션의 벡터를 도출을 했을 때 이 레프레젠테이션 벡터가 예를 들어 뭐 128차원이라고 한다면, 그 128차원의 레프레젠테이션 벡터가 최대한 많은 정보를 보존을 하려면 사실 그 레프레젠테이션 벡터의 각각의 차원이 굉장히 다른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를 정량적으로 측정한 것이 유니포미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니포미티라는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레프레젠테이션의 벡터의 각 차원들이 굉장히 유니폼하게 분포를 해야 저희가 각각이 많은 정보를, 각각의 차원들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어떤 그 가정하에서 가우시안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션과 지금 나와 있는 저 VMS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을 활용을 해서 피처 디스트리뷰션이 굉장히 유니폼하게 잘 분포하고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표현한 것이 유니포미티라는 평가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은 지금 BTSF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니폼하게 결과들이 지금 표현이 된 걸 보실 수 있고, TNC나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 나온 그 벡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한쪽에 많이 몰려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유니폼하게 분포하지 않는 부분의 정보들은 사실상 별로 의미가 없는 정보들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레프레젠테이션이 최대한 많은 정보를 보존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논문에서 해석을 하기로는 BTSF가 고른 유니폼한 그 피처 디스트리뷰션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결과를 통해서 볼 수 있고, 이러한 유니포미티 성질을 가지는 것을 통해서 레프레젠테이션 벡터가 굉장히 많은 정보를 잘 보존하고 있구나라는 걸 또 다시 한번 정량적으로 평가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발표이고요. 제가 논문을 리뷰하면서 발표자의 의견이라는 부분에서 논문을 읽으면서 제가 조금 의문점을 가지거나 생각했던 부분들까지 공유를 드렸는데,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직 코드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까지 이제 언급을 드렸고, 만약에 코드가 공개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한 의문점들을 조금 더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긴 시간 발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